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령화 사회다, 초고령화 사회다. 어느샌가 우리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60세, 70세에 한갑잔치, 칠순잔치 했던 것이 지금은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잔치하시는 분들이 젊어서 요즘엔 잔치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 눈앞에 와 있는 이 100세 시대인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빨리 다가온 만큼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오늘 보험스토리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죠. 연금보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너무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에 60세, 70세다 그러면 정말 너무 정정하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즐기시고 여가 생활도 즐기시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그 연세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였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후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노후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한번 오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과연 연금의 필요성, 진짜 연금이 필요한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라는 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고 적정 생활비는 얼마인지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일단 최소 노후 생활비를 한번 살펴봤어요. 부부가 노후에 최소 생활비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 노후라고 하면 일단 내가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쓰는 돈이 176만 100원, 176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러면 얼마나 쓸까?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108만 700원, 108만 원 정도는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놀랍게도 최소 노후 생활비입니다. 아니, 176만 원으로 부부가 못 살아? 이것도 적정한 게 아니고 최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핸드폰 비용, 부부가 다 쓰게 되겠죠. 요즘엔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갈 때, 그리고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전화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핸드폰 비용 다 들어갈 거고요. 일단 음식을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옷이나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은 사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씻는 데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세금은 내고 사셔야 되잖아요. 난방비도 내야 될 거고, 그렇죠? 수도세도 내야 될 거고, 전기세도 내야 될 거고. 우리가 노후를 맞이했다고 해서 안 내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나이를 먹을 때나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는 돈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정 노후 생활비는 그러면 얼마냐? 한번 살펴봤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243만 3,900원, 243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153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만큼이 필요할까? 그런데 정말 이만큼이 필요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소득 없이도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을 어디선가 받아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문제를 얘기할 때 과연 노후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마련하려면 이게 어떤 자료이기는 하지만 진짜 이 자료만큼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살펴보면 연금을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흔히 은행에다가 돈 잘 저축해서 나중에 노후에 쓴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난 연금 가입 안 할 거예요. 그냥 은행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노후에 쓰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죠. 노후까지 잘 적립했다가 그 돈 나중에 나눠서 쓰면 되는데,
과연 그 돈 잘 모아놨다가 노후까지 쓸 수 있도록 그 돈이 잘 보관돼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 일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노후에 쓸 수 있는 돈 따로 빼놨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어떠한 이슈가 닥쳐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허물게 되는 게 우리도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저축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쉽지 않겠죠? 가능은 합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쓰고 남은 거 다 저축했다가 노후에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율이 지금 너무나 낮아졌잖아요. 1%대 이율을 가지고 이율을 불려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는 게 쉬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돈을 잘 모아서 임대 수익을 낼 거다.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오피스텔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오피스텔 중에 한 두세 채를 산대요. 서너 채를 산대요. 대출을 받아서 사서 거기에서 임대소득을 받고 살 거라는 거죠. 노후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받은 임대료로 이자를 납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동안 대출 다 갚고 노후에 이 돈 받아서 노후 준비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임대료가 지금 50, 60만 원 하는 게 10년 뒤, 20년 뒤에 건물이 낡고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도 과연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거나 임대 수익을 내는 것이나 다 소득을 내는데 내 노후의 소득을 만드는 데는 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3층 연금을 준비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뛰어가는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을 퇴직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노후에 받게 하는 퇴직연금도 있고, 이게 다 사회보장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떤 노후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잘 모아놨다가 될 수 있으면 노후에 써라 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국민연금도 강제로라도 걷는 이유가 노후에 강제로 걷어놓지 않으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주변을 둘러봐도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띄어서 노후 생활비로 나라에서 지급해 주려고 하는데 많이들 의심하시죠. 과연 그 돈이 그때까지 남아있냐? 다 고갈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라에서 우리에게 띄어가는 돈인데 우리가 믿어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내가 필요한 돈을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도 부족하고 거기다 퇴직연금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까 보셨던 적정연금의 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을 준비해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렇게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은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연금보험은 빨리 가입해야 된다. 우리가 퇴직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다 있는데 개인연금도 빨리 가입하면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금보험은 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보험은 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 설계사가 빨리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아닐 겁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유는 경험생명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슈 될 때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라는 말들 많이 하죠. 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보니까 경험생명표가 2019년도 올해 좀 변경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신입사원분들, 제 영상은 신입사원분들이나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보고 나중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험생명표의 이슈가 2019년도에 있을 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이거 잘 공부하셔서 오늘 영상 보시고 공부하셔서 미리 좀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반인들도 가입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험생명표가 뭔데 바뀌면
연금액이 떨어지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경험생명표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생명 현상을 일정 기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연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망률에 관련된 사실을 분석하여 작성한 표다.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 보면요. 생명보험회사에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가입한 사람들이 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입했겠어요? 보험이 한 명당 전국에 한 사람당 하나 정도씩은 다 있을 건데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망 분포를 계산을 해봐서 요즘엔 평균 연령 몇 살 정도면 대부분 사망을 하는구나 라는 경험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계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믿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망률을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험생명표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나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동되어 왔습니다. 1회차가 1989년부터 1991년 동안 사용한 경험생명표, 제1회 경험생명표인데요. 그때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남자는 몇 살까지 살고 여자는 몇 살까지 살까를 살펴봤더니요. 남자는 65.75세, 여자는 75.65세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남자와 여자가 거의 10년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10년 정도를 남자가 덜 살았는데 2회, 3회, 4회 거의 몇 년 간격으로 계속 변경되어 왔고요. 2015년도 4월에 바뀐 제8회 경험생명표 때는요. 남자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81.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여자는 86.70세까지 늘어났네요. 남자는 65세까지밖에 못 살았었는데 81세까지 늘어났으니까 한 16년 정도를 더 살게 된 거죠. 여자는 75.65세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86.7세까지 사니까요. 한 11년 정도가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잘 살펴보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의 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도 한 5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스트레스가 적어서 그랬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의학이 발달해서 아마 더 살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갭이 좁아진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더라. 이거를 경험생명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직전에 사용하던 경험생명표가 8회였고요. 한 회가 바뀔 때마다 2, 3세씩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네요.